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양심이라는 주제입니다. 실존 철학에서 양심이라는 주제가 주제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양심의 문제는 21세기처럼 복잡성이 증대되는 복잡계 사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 때 잘 확인을 했습니다. 서울대, 호소대의 최고 엘리트들이 양심을 팔았습니다. 그들이 양심을 지키기만 했더라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크게 줄었을 것입니다. 세월호에는 선박을 관리하는 한국의 최고 엘리트들이 뇌물을 받고 잘못된 관행들을 그대로 따르는 바람에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 양심이 흔들릴 때가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 한 사람도 나도 양심을 지키는 게 왠지 바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게 과연 우리 실존,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인지 아니면 선택사항인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괜찮은 그런 사람 됨의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 양심을 갖출 때에만 모여살이 우리의 사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모두 잡기라는 이 말은 모두 잡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손잡이처럼 만들어진 말입니다. 양심에 관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잡아둔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은 사실 없죠. 그래서 양심 모두 잡기는 불가능한 시도입니다. 양심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철학자가 칸트입니다. 칸트는 양심을 재판관, 심판관, 법정에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비유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심판의 기능을 맡고 있다. 옳고 그름을 가르고 옳은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그른 것에 대해서는 비난과 처벌을 하는 우리 마음의 한 기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쓸 때는 그 밑바탕에 어떤 법이라는 것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심은 그 법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는 자유 위에서, 자유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자유 위에서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다. 칸트는 양심을 아주 간단히 그렇게 정의한 셈입니다. 근데 이런 도덕 법칙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을까요? 있다면 그게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직까지도 풀 수 없는 난제입니다.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있다고도 할 수 없는, 양심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도덕 법칙이 있고요. 양심을 지키지 않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법칙이란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양심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는 양심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양심 같은 것은 필요 없다, 쓸모없다, 또는 니체처럼 약자들의 그런 처세술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양심은 일종의 조롱거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이자 결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도덕 법칙을 세우고 스스로 옳다고 믿는 그 법칙 그대로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휩쓸리는 그런 물신 숭배에 따를 것인지, 또는 기회주의적으로 살아갈 것인지는 그건 실존적 결단에 딸린 문제입니다. 양심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스스로의 선택에 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철학적으로는 과연 이런 도덕법이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뉴턴과 아인슈타인, 슈퍼스트링, 촉근 이론, 퀀텀 시어리, 이런 양자역학에 이르기까지 물리학, 생물학, 화학 또는 테크놀로지, 이런 모든 분야에는 분명 물리적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재난이 발생합니다. 삼풍백화점이 그랬습니다. 소유주가 물리적 법칙을 거스리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결국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삼풍백화점은 붕괴했습니다. 몰라서 붕괴했던 것이 아니고 그 법칙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사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행동에도 그런 법칙이 있을까요? 만약 그런 법칙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그 법칙을 존중하고 따라야겠죠. 그걸 지키지 않는 순간 우리의 모여살이에서는 다툼과 범죄, 그리고 혼란과 아나키즘,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그 통치가 불가능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행위에 도덕법칙이 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법칙을 따릅니다. 그 법칙은 주로 헌법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민법 등에 의해서 명문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자연과학의 법칙은 아닙니다. 우리가 합의를 통해 가지고 보다 나은 삶, 모두에게 좋은 삶,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규범들을 원칙에 근거해서 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는 모든 도덕 법칙과 양심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합의하지 않은 도덕 법칙은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자유의 근거에서 모든 사람이 서로의 더불어 삶을 위해서 도덕 법칙으로 합의한 내용, 그것만이 유일하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2500년, 3000년 이상 되는 오래된 인류의 법칙들이 있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타인의 재산을 탐하지 말라 등등,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수많은 도덕 법칙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대가 바뀌면서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에 의해서 강제되지 않는 한 사람들은 도덕 법칙을 하나의 법칙으로, 준칙으로, 내가 반드시 따라야 할 어떤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덕보다도 법을 더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도덕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것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법에 따라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런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들 많이 칭송받지만 실제로는
인류 문명의 타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가 훼손되고 있는 것입니다. 칸트는 근대의 핵심적인 사상가로서 양심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그의 삶은 도덕 법칙에 따라서 설계가 되고 펼쳐질 것입니다. 두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양심도 있다. 또 하나는 도덕 법칙도 있다. 근데 빠진 게 뭐냐? 의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심도 있고 도덕 법칙도 잘 알고 있는데 그 법칙을 지켜야만 한다는 이 의무감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무감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 것이냐? 저도 아이를 길러보지만 사춘기 중2 정도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친구 집인데 나 자고 갈게. 뭐 이거는 갑자기 11시 반쯤 전화가 와요. 그러면 설득도 안 되고 그래 알았다. 아무튼 전화번호나 좀 알려주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오죠.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사실 자유에 대한 발견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칸트가 두 가지를 모두 구원하려고 합니다. 도덕 법칙과 자유. 예를 들어서 의무를 강조하면 자유가 훼손됩니다. 자유를 지나치게 존중하면 의무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은 마치 물과 기름 같습니다. 여기다가 칸트가 존경이라고 하는 독일어를 조금 쓰겠습니다. 악뚱. 악텐 하면은 영어로는 attention 개념입니다. 주목하라. 텐션 하면 긴장이라는 뜻인데요. 어디에로 마음을 쏟는 것 또는 높이는 것, 드높이는 것, 모시는 것, 받드는 것, 이것이 존경입니다. 우리말 존자에는 높인다는 뜻과 경에는 고마워한다는 뜻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도덕법칙은 인류의 25,000년 이상의 진화론적 과정 속에서 종교로부터 왔든 또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든 인류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이것이 인류를 발전시켰고 현재 이러한 위대한 문명을 만들어낸 초석입니다. 거기에 고마움의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존중, 높이 떠받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존경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할 때 아버지의 말씀을 마치 법칙처럼 의무적으로 의무감을 갖고 따르게 되는 것처럼 법칙에 대한 의무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칸트에게는 이 존경심의 문제가 핵심 과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은 누구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법관조차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성문법을 모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강제력이 없는 도덕 법칙을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양심이 이미 타락한 시대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칸트의 양심 개념을 넘어서면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양심을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미 많이 알려진 칸트의 양심, 재판관, 심판 기능으로서의 양심을 넘어서서 과연 어떤 새로운 종류의 양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꾸 찾다가 요즘은 이 음원 저작권법 때문에 무료로 쓸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요. 춘향전 한 대목인데요. 어사출도라는 대목입니다. 춘향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극악무도한
판관이 있습니다. 법을 지 멋대로 해석하고 모든 것을 사리사욕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남용한 이러한 탐과 노래가 있었습니다. 자, 그를 탄핵하기 위해서 어서가 출도해서 그의 죄를 낱낱이 추궁하고 춘향이를 옥에서 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는 동물 그림은 해태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해태는 여기 뿔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해학스럽게 그려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해태의 초기 버전은 이렇게 아주 단순합니다. 핵심은 뿔이 달렸다는 데 있습니다. 유니콘이죠. 웹뿔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한 동물들, 이런 것들은 산해경이라는 책에 보시면은 수많은 종류로 여러분이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 산해경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가장 오래된 낯선 세계에서 만나는 그런 반인 반마라든지 인어라든지 이런 수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기기묘묘한 지역과 산물과 동식물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 해태라는 동물은 법이라는 이 낱말의 본디 낱말입니다. 법은 약자입니다. 해태라는 낱말의 약자입니다. 그럼 해태라는 것은 일종의 동물인데요. 동물의 기능만 아시면 양심이 뭘 의미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사후 세계가 발견된 뒤 사람들이 피라미드와 그 다음에 데드마스크 등을 통해 가지고 삶의 중심이 살아있는 이승이 아니고 죽은 뒤에 가는 갈대의 숲에 가는 저승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왕을 비롯해서 창문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태어나서 어느 정도 어른이 되면 사후세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의 서는 그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사자의 서는 묻답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는 도둑질을 한 적이 있는가? 그럼 사자에서는 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니요 라고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아니요 라고 답을 하면 첫 번째 관문이 통과가 됩니다. 사자에서에는 모든 답이 아니오입니다. 근데 왜 그것만 알면 되지? 사자에서는 오늘날식으로 하면 집 한 채 값입니다. 그리고 집 한 채 값을 관에다 넣어줘야 그 사람이 사후세계에서 저승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봤는데요. 아니 그 쉬운 대답을 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사나요? 그놈의 그 죽은 영혼들이 저승으로 넘어갈 때 이 양심 때문에 거짓말을 못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자에서를 보고 답을 보고 물음을 보고 거기에 맞는 답을 그대로 읽으라고 시켰던 거죠. 어떤 사람도 거짓말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양심이 있는 영혼이라면 너 거짓말한 적 있어? 그러면은 다 예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때 사자에서를 읽으라는 거죠.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관문을 더 통과합니다. 근데 마지막 지점에 가면 사자에서에 나오지 않는 물음 대신에 천칭저울이 나타납니다. 깃털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그 심장을 꺼내서, 영혼의 심장을 꺼내서, 양심입니다. 그 깃털과 무게를 빗대서 잽니다. 양심이 더 무거우면 통과하죠. 갈대의 숲으로, 천국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깃털이 더 무거우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서 환생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러한 죽음의 발견이 인류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부모도 모르고 나라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무조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누군가를 섬기고, 신을 섬기고, 왕을 섬기고, 부모를 효도하고,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후세계 천년왕국이라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발견을 통해 가지고 고대 이집트는 전기와 후기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집트 문명이 꽃피웠던 시기는 죽음이 발견된 이후입니다. 그것이 인류에게 가장 찬란한 문화를 안겨주었던 것이죠. 죽음이 우리의 삶에 빛을 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런 복잡한 물음 묻고 답하기는 없고, 여러분들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제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할 텐데요. 외나무 다리를 걸어가게 된다고 상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낭떠러지로, 천길 낭떠러지가 있고 그 영혼이 사람의 모양을 갖춰서 거기를 걸어갈 때 맞은편에서 혜태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영혼은 뒤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만 가게 되고 결국 혜태를 만나게 됩니다. 혜태는 원래 눈이 하나였다라고도 하고 두 개였다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첫눈에 그 죽은 사람의 모든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서 악인이 오면 저 뿔로 들이받아서 그를 천길 낭떠러지로 영원한 죽음 속으로 처박습니다. 반면에 그가 선인이라고 하면 그를 천국으로 이끌게 됩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죽은 뒤에 심판받게 되는 영혼의 어떤 요소다, 이렇게도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양심이란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자라는 건 선량하다, 이런 뜻인데요. 심이라는 것은 마음이란 뜻입니다. 심은 원래 우리 심장을 뜻하는 글자, 무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장의 모양. 좌심방, 우심방, 좌심실, 우심실 이렇게 해가지고 심방의 모양을 본뜬 건데, 피가 흐르는, 신기하죠? 심장을 봤을 것 같습니다. 그죠? 심장이라는 이 심자를 만든 사람은 심장의 기능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가 흐르는 심장의 모양을 본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마음은 아니군요. 근데 고대인들은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머리는 뜨거워진 피를 식히는 기관이라고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날 보면 얼토당토하는 이해죠. 양심이라는 것은 선량하다는 게 뭔지를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이라는 게 기른다, 좋다, 이런 뜻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 좀 풀어서 새로운 의미를 한번 그리고 제가 이해하는 양심은 뒤에 영화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심의 뜻 그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심의 첫 번째 뜻은 직역하는 것이죠. 좋은 마음입니다. 양심이 무슨 마음일까요? 그냥 좋은 마음이죠. 좋은 마음의 반대는 나쁜 마음입니다. 근데 원래 좋다 나쁘다는 평가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나쁘다는 것은 낮다는 것입니다. 자리가 아래에 놓여 있다, 낮다. 좋다라는 것은 높다는 것입니다. 좋다라는 것은 활짝 피었다는 뜻입니다. 나쁘다는 것은 활짝 피어나지 못하고 조잡들었다, 주눅들었다, 길을 못 핀다,
열매 같은 경우 잘 여물었다. 좋은 것이죠. 벌레가 먹었다. 나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는 어떤 완전성이라고 하는 앞선 어떤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다움, 열매 다움, 사과 다움. 그 다음에 끝까지 다다를수록 가까이 다가갈수록 좋은 것이 되고요. 미치지 못할수록 나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자체로도 좋을 수 있지만 보통은 쓰임을 통해서 마음을 쓸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근데 좋은 마음을 쓰고 좋은 사람이 돼도 그의 행동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마음은 좋은 결과와는 구분되는 것이다. 마음은 좋아도 어리석은 사람은 행동을 통해서 악을 저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은 기본적으로 평가 개념이라기보다는 존재론적인 개념으로 일단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좋다, 나쁘다라는 것은 상대적 개념으로서 어떤 주어진 선행 기준, 캐논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충족하면 좋은 것이고 학생이 공부 잘하면 좋은 학생이고 공부 못하면 나쁜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평가 개념은 아니라고 일단 이해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좋다라는 것은 활짝 피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쉽게 설명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양심의 뜻은 어진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과 어진 마음은 그 차원이 좀 다릅니다. 어진 마음은 어질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질다의 반대말은 모질다입니다. 모질다라는 것은 세모, 네모처럼 어떤 두 개 이상의 것이 만난 자리를 모라고 합니다. 세모에서는 선이 한 자리에 만나는 그 지점이 세 개가 세모가 되는 것이죠. 모라는 것은 그래서 원의 형태가 아닌 이상은 뾰족할 수밖에 없고 모로 찌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상처를 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진 마음은 정맞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모진 삶을 살았다. 어떤 우리 인생에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아주 모진 세월을 견딜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세모네모 뾰족뾰족했던 내 마음이 이러저러한 점을 맞아서 둥글둥글하게 원만하게 바뀌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진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진 사람이 되어 갑니다. 어질다라는 것은 어라는 것은 이제 감싸 안는다는 뜻입니다. 어라는 건 두 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질다라는 것은 어우러지게 지른다는 것입니다. 서로 따로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둘을 한데 어우러질 수 있도록 끌어안는 마음. 보통 이 대표가 가족이었습니다. 딸이 실수를 해도 어버이가 감싸 안습니다. 또 아빠가 좀 실수를 해도 딸이 아빠를 보듬어 주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한데 어우를 수 있도록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도와주는 관계, 이것이 어질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질다라는 것은 좋은 마음과는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 베푸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좋아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달아온 사람들, 돈 한 푼 쓸 수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도네이션, 기부금을 내지도 못합니다. 그런 걸 아예 할 줄을 모르는 마음이 꽉 들어차 있죠.
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아마 어떤 의무감을 갖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진 마음은 좋은 마음을 실천하는 걸 압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철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어질다라는 것은 철들다와 같은 말입니다. 철이란 말은 본디 우리말이었습니다. 그릇이 있을 때 그 그릇에 물을 부으면 물이 이렇게 흘러 넘치게 됩니다. 마음이라는 그릇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또 가득가득 채우게 됩니다. 어버이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채우지만 마음만 채워 있고 그것이 밖으로 넘쳐나지 않을 때 아직 철이 안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흘러 넘친다는 뜻입니다.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철이 들었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품었던 그 좋은 생각이나 뜻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취업한 뒤 첫 월급을 가져다 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철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이라는 것은 차고 넘쳐서 흘러 넘어가는 것, 이것이 철입니다.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것, 이것이 철이 들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마음과 어진 마음, 좋은 마음을 갖고 또 어진 마음까지 갖는다면 아마 더 훌륭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늘 잘못을 저지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또 양심이 아주 중요한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칸트가 주로 보았던 양심입니다.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결국은 얼굴이 붉어지는 걸 말합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낯이라고 하는, 얼굴이라고 하는 우리의 체면, 체목 또는 인격, 이것을 상징하는 낱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의에 어긋났다, 사람다움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부끄러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신 것입니다. 부끄럽다는 것은 처녀가 처음으로 총각을 만나서 얼굴을 붉히는, 그것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부끄럽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그럼 처녀는 왜 총각 앞에서 얼굴을 붉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저를 이렇게 맞이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오직 가진 거는 착한 마음뿐입니다. 이럴 때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우리가 얼굴 낯이 붉어지는 것을 생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는 도덕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작동하는 양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동철에서는 비례, 무례, 얘가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설명을 해 왔었습니다. 무례하다 그러면은 양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인간에 대한 모독이 담겨 있는 말이죠. 그렇게 안 들리시나요? 무례한 놈 그러면은 양심 없는 놈, 이런 뜻으로 썼다 이 말이야. 예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이해가 됐었습니다. 사르트르는 그것을 살 속에 박힌 가시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이 가시는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할 때마다 내 안에서 내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걸 빼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 가시를 빼내면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칸트가 말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종류의 양심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있고 법칙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스스로를 심판하는 이런 재판관으로서의 마음, 이것이 바로 양심의 뜻에 포함이 되어 있다.
저는 일단 양심이 없는 사람들을 이런 몇 가지 낱말로 좀 규정해 봤습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몇 가지를 보시면 잘못을 저지르고도 철면피해, 뻔뻔합니다. 뻔뻔한 것을 넘어서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냉정해요. 냉철합니다. 냉기가 도를 정도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합니다. 예를 든다면 세월호 가족들이 광화문에서 단식 투쟁, 그 망각을 둘러싼 투쟁이라고도 많이 하고 기억 투쟁이란 말로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기억을 위해서 단식으로 호소하고 있을 때 그 앞에서 폭식 투쟁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만인들인 것이죠. 그들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한 정도를 넘어서 아주 매정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냉혈한인 거죠.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이런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어떤 기계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웠던 가치는 국가를 위해서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재난에 의한 사망자들이 국가를 위해서 기여한 그러한 천안함 사태의 희생자들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아선 안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언뜻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걸 보상투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단식을 기억투쟁이 아니라 보상투쟁이라고 붙였던 것이죠. 양심 없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면 한국 사회는 동정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동정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같이 느끼는 겁니다. 슬픔도, 아픔도, 괴로움도 같이 느끼는 것. 그리고 반려견이 어떤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것을 같이 느끼는 것. 이 같이 느낌. 이게 사라져버리는 사회는 싸늘하게 시체가 되어버린 사회가 같다. 약육강식보다도 더 무서운 사회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 없는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양심으로 넘어가면 이게 좀 어려운 논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본디 마음이 고운 사람이 있고 느끼시는지 모르겠네요. 마음이 거친 사람이 있습니다. 선악설, 그다음에 성설, 성악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마음이 본디 선한가요? 악한가요? 하는 논의가 있지만 또 한편에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사람은 본디 곱고 어떤 사람은 거칩니다. 거칠다는 말이 한번 어떤 뜻인지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거칠하다, 거칠다라는 것은 거슬린다는 뜻입니다. 거끄럽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나뭇결이 있을 때 그 나뭇결을 거꾸로 한번 문질러 보세요. 그러면 손에 가시가 박힐 것입니다. 이것이 거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곱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본디의 상태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 마음을 뜻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규방각시의 모습으로 많이 그려졌습니다. 머리기름을 발라서 한복 차림으로 아주 깔끔하고 또 깨끗한 살결, 그리고 옥 같은 목소리, 단아한 차림, 뭐 이런 매무새로부터 또 목소리와 그 말씨까지도 거스림이 없는, 거침이 없는, 그것이 바로 고운 마음이다. 그러니까 고운 마음은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이해타산으로 복잡하게 얽혀있지도 않고, 이 거친 야만인과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고도의 문명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 본디의 숨결을 간직하고 있는 성스러움의 마음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녀에게 빗댔던 것은 그것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이었는지 우리가 간파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고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우린 그를 끝까지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는 우리에겐 보석과 같은 삶의 의미를 그대로 간직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그런 고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가 좀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삶 자체가 경쟁 사회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위험 사회입니다. 과거의 위험이 있고 미래의 위험이 있는데 세월호 같은 경우는 과거형 위험입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는 미래형 위험입니다. 이걸 드리긴 복잡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경쟁 지상입니다. 그리고 성공 지상주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는 고운 마음을 간직하는 것은 아마 하늘의 별 따기일 것입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분명 그 고운 마음을 그 속살 안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르고 지켜감으로써 우리 사람다움의 본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양심을 바른 마음이라고 모두 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 바른 마음이다. 바르다라는 것은 이사를 해보시면 아시죠? 바르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자기가 갖추고 있어야 할 본디 모습을 잘 갖추고 있는 겁니다. 바른 거죠. 바른 자세, 바른 독서, 바른 사람, 바른 생활, 본디 해야 할, 본디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 하지만 그 자체를 넘어서서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알맞을 때, 그 자체로도 바르고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른 것. 이것이 바른 마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요. 바른 마음은 일단 좋아야 되고요. 좋은 마음이어야 되고 또 어진 마음이어야 되고 곱고 착한 마음을 쓰는 것이어야 한다. 착하다는 말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요. 착한 마음은 우리말로 치자면은 부사로 쓰인 겁니다. 척척해낸다는 뜻입니다. 착하다는 말과 척척이라는 말을 연결시키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듣는 척척, 착착 하는 사람이 착한 아이입니다. 이건 지나치게 좀 권위주의적인 표현이라고 봐서 양심 개념에서는 저는 뺐습니다. 착한 마음은 사실 한편으로는 어린아이 때 필요한 것이고요. 나이가 들면 이런 착한 마음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마음이 필요한 것이지 착한 마음을 넘어서서 슬기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 위즈덤이라는 걸 갖춰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쓸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바른 마음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고요. 이름을 붙였고요. 근데 이 바른 마음에는 좀 더 나가면요. 여러분들 젊어서 몸의 문제에 지금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 외모에는 관심이 있지만 건강 자체에는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몸과 마음이 한데 잘 어우러지는 거. 이것도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20대의 건강이 30대의 삶을 결정해 줍니다. 30대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운동한다면 40대에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몸과 마음은 그렇게 따로 도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마음, 건강한 몸 이렇게 잘 둘이 맞아 떨어지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몸을 혹사하면 마음도 혹사당하는 것이고요.
결국 그 둘이 어긋나면 바른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도 잘 돌보고 마음도 잘 간수해서 몸과 마음이 함께 바르게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여기 이제 다음 이제 목요일 여러분이 이제 토론하실 때 도움이 좀 많이 될 거라고 보는데, 바른 마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우고 알아가고 깨닫고 관계 속에서 실천 속에서 또는 수많은 실패를 통해 가지고 터득하는 겁니다.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로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과 글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문학작품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바른 마음을 가져갑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발라집니다. 몸도 발라집니다. 음악은 우리를 조율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예를 들어서 한번 친구에게 사랑해 라는 말을 한다면 나도 마음이 좋아지지만 상대도 마음이 좋아집니다. 말이라는 것도 음악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은 음악보다 더 위대해가지고 우리 기억 속에, 마음 속에 아로 새겨집니다. 내 평생의 삶을 이끌어주는 아주 좋은 길라잡이가 되는 것이죠. 바른 마음은 바로 이런 참말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이끌어졌을 때 제대로 된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 문화라고 하는 것과 교육이라는 것과 참말, 이런 것들이 모두 스스로 그것을 잘 알맞춤으로 짜 맞춰갈 때, 그때 바로 우리의 삶이 양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럼 칸트가 말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양심을 우리는 넓은 관점에서도 이렇게 바른 마음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 온 영상들은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양심을 저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새로운 생각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바타라는 영화는 한국에서 최고의 흥행 기록을 보여주었는데, 아마 여러분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부분만 끌고 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아주 내용은, 이 부분은 간단합니다. 오마티카야 부족을 자원 채취를 위해서 이주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무의 신, 숲의 신 때문에 이주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부족 전체를 휩쓸어 버리려고 공격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1시간 이내로 그들을 이주시키게 된다면 그 뒤로, 이주가 된 뒤에 공격을 하겠다고 제이크 셜리에게 지금 일종의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기가 여기에 온 목적을 밝히는 대목입니다. 이전에 나와 고백한 뒤에 나의 삶, 모든 것이 바뀌게 되고, 심지어 사랑도 잃게 되고, 체포되고, 나비족에게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의 신분을 밝힘으로써 제이크는 자기의 양심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수할 마음을 갖고 있죠. 이것이 바로 양심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요소는 자 이제 나비족을 공격하러 출격 명령이 떨어졌고 자 미사일 공격을 명령을 받았습니다. 네, 모든 비행기가 미사일을 쏟아붓는 가운데 유독 한 사람만이, 한 비행사만이 스스로 판단합니다. 과연 이 명령이 옳은지, 내가 과연 이 일을 하러 여기 왔는지, 그리고는 되돌아가게 됐습니다. 과연 이 공격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활과 칼을 들고 싸우는 나비족을 향해서 미사일을 쏟아부는 인류의 모습은 악마의 그 모습과 같습니다. 하늘의 악마라고 부를만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승리라고 자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승리는 아마 가장 부끄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유는 그들이 다른 종류의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바타의 핵심 기술적인 전제가 됐던 이론입니다. 사람과 아바타 사이를 이렇게 이어주는 장치가 있다. I was a warrior who dreamed he could bring peace. Sooner or later, though, you always have to wake up. 네, 결국은 아바타와 분리됨으로써 아바타에 속했던 그 세계로부터 완전히 격리되고 돌아온 인간 세계에서는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제이크는 어딘가 저 숲속 어딘가 버려진 채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나비족은 가야 할 곳도 모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죠. 연구자들과 제이크는 나비족을 구할 수 없어서 아까 그 공격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비행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료를 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흥미로운 판타지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고도의 계획된 인간의 양심 개념이 깃들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보통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경우가 더 많은 듯 보입니다. 영화에서는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승리하도록 각본이 짜였습니다.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는 있습니다.
자, 소수의 이제 나비족을 이제 수호하고자 하는 인간식의 양심의 소유자들이 그들을 도우러 목숨을 건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Colonel, sir, I got a situation here. It says 1-6, unauthorized engine start. 사실 이런 부분은 각본이 좀 뭔가 좀 어설픕니다. 총을 가지고 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요. 하지만 어쨌든 저 선한 세력이 탈출을 하도록 각본이 짜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탈출하도록 내버려 두죠. 얼마든지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뭐 실수라면 실수라고 할 수 있고요. Are you alright back there?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바타라는 영화 속에서 제가 찾아낸 찾아냈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 영화 제작자들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심어놓은 이런 양심의 문제를 제가 좀 밝혀봤고요. 과연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깨닫는 것, 그리고 그동안 키엘케고로, 니체, 하이데거 등을 통해서 나가섬이라는 이 말에서 가장 중요했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떠맡는 과정, 이것을 첫 장면에서 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까미의 이방인에서 메르소처럼 코스모폴리탄다운, 그리고 일상 나날살이의 삶 속에 젖어들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기보다는 스스로의 나가섬의 의미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행동 하나하나를 판가름하는 그런 깨어있는 삶, 이것을 또 명령 거부하기라는 형태로 좀 찾아내고요. 그리고 결국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자 어떤 것을 하기보다는 함께 더불어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선한 세력이 연대, 솔리다리테, 연대하고 유대를 해서 함께 더불어 선한 연대를 이뤄가는 그런 과정이 결국 잘 표현되었다,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양심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떠맡음, 책임이라고만 주로 얘기돼 왔던 부분을 좀 넘어서서,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빚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까미 이방인 때 첫 문장, 오늘 엄마가 죽었다라는 그 문장은 메르소가 자기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그것은 자기 책임이 아니고 자기는 어머니에게 아무런 빚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말이었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구에, 또는 인류의 진화 과정에, 또는 인간이 그동안 만들어 온 이 문화에, 그리고 인류 전체로 보자면은 수많은 전쟁에 현재 나에게 어떤 책임이 없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양심에 손을 얹고 숙고를 해본다면 이 세상의 가난에 대해서도 그것은 내 탓이고, 또 한국 사회의 이런 부조리에 대해서도 그것 또한 내 탓이고,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 전체가 결국 내 탓일 수 있겠다. 이것을 좀 더 근원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내 삶에 빚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 빚에 대해서 나는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 전체에도 빚을 지고 있지만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는 사람은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서 빚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영화를 통해서 마지막 장면, 시간 관계상 한 장면만 보여드리겠습니다. Pleasure that I welcome back to the concert stage one of Juilliard's own, Lana Novacek. 네, 오늘은 특이하게 노래, 음악에 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죠. 어거스트 러쉬라는 그 소년을 주인공으로 한 그러한 영화입니다. 7살 때 이제 부모에게 떨어져 가지고 마치 고아처럼 전전긍긍하다가 불량배들을 어린아이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국어를 시키는 그러한 사람 무리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도 결국 자신의 그 재능, 작곡가로서의 그 재능을 10분 발휘하게 되고 줄리아드 음대까지 가서 작곡을 하게 되는, 아버지도 가수고 어머니는 이제 첼리스트인, 저마다 자기의 그 재능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서 그 음악을 통해서 자기가 이거 하던 일을 잘하면 결국 가족이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그러한 음악을 통한 자기의 재능을 활짝 꽃피움으로써 그 과정에서 엄마와 아빠를 만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자기의 재능을 선택해가는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흐르고요. 또 통기타의 협연도 아주 놀라울 만큼 수준 높은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고, 또 이야기 자체도 아주 흥미롭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영화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I'm not coming back this time. He's just kidding, wizard. Me and August have an understanding, don't we? Mom, 네. can't leave you. 자신의 재능을 찾아서 어떤 구속과 강압도 떨치고 어린 나이지만 스스로 결단하고 자기가 작곡하고 지휘를 맡았던 그 콘서트를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You're not going anywhere. 네, 이 장면으로 오늘 강의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오늘날 완전히 새롭게 해석이 될 주제입니다. 칸트의 양심 개념을 가지고는 사람의 그 본질을 제대로 드러낼 수가 없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적은 것만을 얘기해 주게 됩니다. 좀 더 양심을 포괄적으로 좋고 또 어질고 곱고 더 나아가서 바른, 또 몸과 마음, 우리 사회, 또 자기가 꿈꾸는 가능성, 이 모든 것을 한데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영어로 보자면 conscience라는 것은, con이라는 것은 함께란 뜻입니다. sense는 안다는 뜻입니다. 나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아는 것, 이것이 양심이다. 우리말로 보면 나에 대한 모든 알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전통적으로
양심이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새로운 해체로서 바른 마음이다 라고 바꿔놓고, 마음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못 해드렸지만 마음은 근본적으로 마을이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을엔 집이 있고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집과 집을 이어주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을의 핵심인 것이죠. 마을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위해서 머무르는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와 똑같습니다. 보다 마음은 역동적이고 또 기억의 문제와 그다음에 미루어 보기, 그리고 다양한 추론 방식 등에 의해서 그 마음에 지어지는 건축물은 현실의 이런 마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다이나믹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꼭 마을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른 마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을의 모양이 바뀌듯 내 삶이 특정한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서 나가설 때마다, 그때마다 바르게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신다면은, 양심은 굳어있는 개념이 아니고 플라스틱,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마음의 문제는 제가 다뤄드릴 수가 없는 더 큰 문제인데요. 어쨌든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나가섬, 실존의 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오늘은 아마 상당히 혼란스러운 이야기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양심이 과연 그런 건지요? 저는 그렇게 양심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의 새로운 이야기다, 이렇게 한번 받아들여 보시고요. 칸트의 양심 개념을 넘어서 실존 철학에서 포괄적으로 말해질 수 있는 살아나감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체의 문제, 내가 나의 삶을 살아나갈 때 그런 바로 잡아 나가는 전체적 과정, 이런 것으로 양심을 이해해 보신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양심 개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더 사람다워진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사람다움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태어남이 하나의 끝이었듯이 우리에겐 또 다른 끝이 우리 앞에 이미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바른 마음은 태어남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이어지는 그 살아있는 전생애 동안 우리가 짜나가야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축인 죽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